안녕하세요. 별라디오 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올해 38살이 된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제 자신보다 더 소중하고 제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하영입니다. 저보다 1살 어리지만 하영이는 저의 유일한 친구였고 때로는 누나 같고 때로는 엄마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가 하영이를 처음 만난 건 제가 9살 때 보육원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하영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 가족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9살 때까지 저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계셨고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어린 마음의 할머니께 다른 아이들은 엄마가 있는데 애 나는 엄마가 없냐고, 우리 엄마는 어디 있냐고 물으면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낳고 떠난 엄마를 찾아서 뭐 하겠니? 널 낳자마자 떠난 여자야. 너젖 한 번 물리지 않고 떠난 독한 여자다. 그 여자가 어디 있는지 알면 내가 당장 끌고 오지 않았겠니? 자식을 버린 건 엄마도 아니니 엄마를 찾으려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마라. 독한 년, 할머니 말씀에 따르면 엄마는 제가 태어난 지 3일 만에 떠났고 그 이후로 저는 할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에 들어오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셨습니다. 가끔 일을 하러 나가실 때는 어떤 아저씨들이 아버지를 데리러 오곤 했습니다. 아저씨들과 함께 나간 날이면 아버지는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느새 제 옆에 누워 계셨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던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저는 기뻐서 잠든 아버지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얼굴에는 항상 상처가 있었습니다. 누구와 싸운 건지, 어디서 얻어맞은 건지, 이전에 생긴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상처가 생기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얼굴이 왜 이래요? 라고 물으면 아버지는 넘어져서 그랬어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아버지가 거짓말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7살짜리인 저도 잘 안 넘어지는데 어른인 아버지가 자꾸 넘어질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싸움하고 와서 할머니께 혼날까 봐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며칠 동안 집을 비우시다가 돌아온 날 갑자기 짐을 싸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무슨 일이야? 또 무슨 사고를 쳤어? 어디 가려고 짐을 싸는 거야? 라고 물으셨고 아버지는 엄마, 나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 나 빨리 가야 돼. 상진이 좀 잘 부탁해요. 라고 말하며 통장 하나를 할머니께 건넸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으시며 상진아, 아빠가 좀 멀리 가야 해서 한동안 집에 못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꼭 데리러 올 거니까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버지 간다. 아버지는 말만 남기고 도망치듯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왠지 지금 아버지가 나가면 영원히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가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를 부르며 뒤따라갔고 대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2명의 아저씨들에게 양팔이 붙잡힌 채 봉고차 같은 차량에 태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한 아저씨가 저를 가로막아 아버지께 다가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거 놔요. 아버지한테 갈 거예요. 이거 놓으세요. 저는 소리치며 버둥거렸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저도 데려가세요. 아버지는 차 안에서 무언가를 말하는 듯 했지만 창문이 닫혀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저씨 앞에 주저앉아 아버지께 가겠다고 울며 떼를 썼고 그때 할머니가 저를 안고 들어가자 하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때가 제가 7살이었던 가을 아버지를 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할머니와 둘이 지냈는데 할머니는 아버지가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며 항상 문을 열어두고 주무셨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날마다 한숨을 쉬며 밤마다 뒤척이셨죠. 저는 아버지 언제 오세요? 보고 싶어요라고 수없이 물어봤지만 할머니는 한숨만 쉬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집은 그때부터 너무 조용했습니다. 할머니는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하러 나가셨고 저는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차려놓은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놀다 잠들곤 했습니다. 할머니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쁜 순간이었지만 그렇다고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그렇듯 저녁을 준비해주고 멍하니 텔레비전만 보다가 잠드셨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집에만 있던 제가 학교에 가고 친구도 생기니 너무 기뻤습니다.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기도 하고 놀이터에서 같이 놀기도 해서 할머니가 늦게 들어오셔도 더 이상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이 신나는 날들이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말씀이 없으시고 한숨만 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기도하시는 것을 습관처럼 시작하셨습니다. 설거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온몸이 아프다고 하셨지만 다음 날이 되어도 할머니는 끙끙거리면서도 기도를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새벽에 기도를 다녀오시고 제가 학교 가기 전에 늘 저를 깨우고 아침밥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해가 방 안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학교에 갈 시간이 한참 지난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정확히 볼 줄 몰랐지만 작은 바늘이 숫자 10을 넘어가 있는 걸 보고 10시가 넘은 걸 알았습니다. 평소 8시만 넘으면 학교에 가야 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싶어 저는 할머니 어디 계세요? 나 학교 가야 돼. 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할머니를 찾아 집안을 돌아다녔지만 할머니도 할머니의 신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할머니가 없다는 생각보다 학교에 지각해서 선생님께 혼날까봐 겁이 나서 눈물이 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학교에 가야 하나 고민했지만 괜히 가서 혼날 바에야 차라리 안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어제 먹다 남은 식은 밥을 꺼내 아침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 가셨지? 왜 아직 안 오시지? 시계가 벌써 10시를 가리키고 있는데 할머니는 왜 안 돌아오시지? 짜증도 나고 겁도 나고 제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아져서 방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혹시 할머니가 오신 건가 싶어 얼른 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요. 할머니를 기대하며 문을 열었지만 그곳엔 할머니가 아닌 경찰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김계순 시집 맞니? 경찰 아저씨가 물었고 김계순은 우리 할머니 이름이었기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다른 어른은 없니? 너 혼자야?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랑 저 둘이서만 살아요. 아버지는 집에 안 들어오신 지 오래됐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경찰 아저씨는 난감한 표정으로 잠시 서 계시다가 저기 내가 이런 말을 전하게 되어 정말 마음이 아픈데 할머니가 새벽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어. 뺑소니였는데 그러니까 뺑소니는 차가 사람을 치고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병원에 빨리 가지 못해 돌아가셨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아저씨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럼 우리 할머니 언제 오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경찰 아저씨는 한참을 머뭇거리며 그게 돌아가셨다는 건 다시 오실 수 없다는 거야. 할머니는 하늘나라로 가셨어. 그래서 여기에 다시 오실 수 없어라고
어렵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가 못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예전에 떠난 후 돌아오지 않았던 아버지가 생각나며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할머니한테 데려다 달라고, 할머니한테 갈 거라고. 그때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떼를 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떼를 써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떠나보내야 했고, 아버지가 사라지고 2년 후 할머니마저 보내고 나서 저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은 저에게 너무 낯설고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때 보육원에는 72명의 아이들이 있었고 교사는 단 2명뿐이었습니다. 그곳은 학교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이유는 다르겠지만 모두가 가족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안고 있는 아이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욕설과 폭력이 일상이었고 나이와 주먹으로 서열이 정해지는 곳이었습니다. 9살의 가정에서 살다 온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저도 결코 곱게 살았던 건 아니지만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버려져 자란 아이들 눈에는 제가 온실 속 화초처럼 보였을 겁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아도 맞아야 했고 가만히 있어도 발에 차이기 일쑤였습니다. 제 얼굴은 점점 싸움박질로 상처투성이었던 아버지의 얼굴처럼 변해갔고 아버지처럼 얼굴에 멍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울음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어 혼자 속으로 눈물을 삼키고 있을 때 유일하게 저를 달래주고 말 걸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보다 1살 어린 하영이었습니다. 하영이는 태어나 얼마 안 되어 바구니에 담긴 채 보육원 앞에 버려졌다고 했습니다. 보육원에서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우고 세상을 배운 아이였지만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하영이는 언제나 밝고 성격이 좋았으며 그래서인지 다른 아이들과도 무난하게 지냈습니다. 이상하게도 모두들 하영이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하영이는 보육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저를 늘 곁에서 챙겨주었고 덕분에 아이들의 괴롭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보육원 생활에 적응해가며 저는 점차 그곳의 식구가 되어갔습니다. 하영이는 마치 저의 보호자 같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누나이자 엄마 같은 존재였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영이와 함께한 보육원 생활을 뒤로하고 저는 18살이 되던 해에 보육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보육원은 제게 유일한 울타리였고 제가 먹고 잘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을 떠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지만 저는 1년 후 하영이와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악착같이 일을 하며 버텼습니다. 보육원에서 받은 자립지원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저는 우선 그 돈으로 작은 옥탑방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영이가 보육원을 나오면 함께 살 수 있도록 저는 최대한 많은 일을 하고 최대한 아껴 쓰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사서 우리 집을 채워갔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하영이와 함께할 날만 생각하면 몸이 가벼워서 날아다닐 것 같았으니까요. 보육원에서 하영이가 저를 지켜주었듯 이제는 제가 하영이를 지켜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고 하영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월에 보육원을 나왔습니다. 저는 보육원에 가서 하영이를 데리고 제가 마련한 옥탑방으로 왔습니다. 하영이는 제 옥탑방을 보자마자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살 거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하영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여기서 살 거야. 그리고 돈 많이 모으면 더 좋은 곳으로 가서 살자. 제가 말하자 하영이는 옥탑방에서 동네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난 여기가 너무 좋아. 나 계속 여기서 살고 싶어. 밤 되면 하늘의 별도 보이고 야경도 보이겠다. 어떻게 이런 멋진 곳을 구했어? 나 너무 행복해. 꿈만 같아. 하영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렇게 하영이와 저만의 보금자리인 옥탑방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둘 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작했기에 앞으로는 더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렇게 2년쯤 지나 어느 날 하영이가 며칠 동안 제 눈치를 살피며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습니다. 하영아, 왜 그래?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 있어? 제가 물어보자 하영이는 한참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상진아, 나 생리를 안 해. 혹시 임신한 건 아닐까? 저는 너무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 임신. 아기를 가졌다는 거야. 내 아기. 그럼 우리도 이제 아기가 생긴 거야. 하영이는 얼굴이 빨개지면서도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생리를 안 한 지 2달이나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아무래도 임신이 맞는 것 같다며 약국에서 테스트기를 사와야겠다고 했습니다. 너는 여기 있어. 아기를 가졌을지도 모르니까 몸 조심해야 돼. 내가 다녀올게. 저는 비탈진 골목을 달려내려가 마을 아래 약국으로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습니다. 하영이가 소변 검사를 해보니 테스트기에 빨간 2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임신이 확실하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하영이를 번쩍 들어올리고 볼에 입을 맞춘 후 하영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하영아, 고마워. 내 아이를 임신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제 나도 진짜 가족이 생겼어. 가족이 없다는 게 항상 너무 힘들고 마음이 허전했는데 이제 진짜 가족이 생겼어. 나는 이제 아빠가 되는 거야. 난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 너랑 아가만 있으면 돼. 아, 너무 행복해. 하영아, 정말 너무 행복해. 하영이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된 후 우리는 함께 병원에 갔고 의사 선생님은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는 가족들을 책임져야 하니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하영이와 같이 살면서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태어날 텐데 결혼 사진은 있어야 된다 싶더라고요. 아이가 나중에 엄마 아빠 결혼 사진 보여달라고 하는데 결혼 사진 한 장 없으면 아빠로서 체면이 안 설 테니까요. 그러자 하영이와 저는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빌려서 성당에서 우리 둘만의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법적으로도 안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일하러 다녔고 하영이는 집에서 쉬라고 했습니다. 돈은 내가 벌어올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하영이가 일을 하다가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47kg밖에 안 나가던 하영이 몸무게가 점점 불어난다고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몸무게가 늘어난 건 태어나서 처음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영이에게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만 살다가 오랜만에 편히 쉬고 있어서 그런 거다. 그리고 임신하면 다 살찐다고 하더라. 살은 아기 낳고 나면 빠지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임신한 개월수가 많아지면서 하영이는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몸도 너무 무겁고 살을 찐다기보다는 붓는 것 같다고 머리도 너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병원에 가보자 했습니다. 혼자 병원 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안 되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조만간 하루 조퇴할 테니 그때 병원 같이 가보자고 했죠. 그런데 하영이 몸 상태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루는 집에 들어가 보니 하영이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얼굴이 창백한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이러냐고 했죠. 그랬더니 하영이가 배가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 몇 시간째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하영이 얼굴을 보니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하영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달려갔고 병원에 도착해서 보니 의사는 뱃속에 있는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영이는 임신 중독이었습니다.
하영이의 몸무게가 늘어난 것은 하영이가 살이 찐 게 아니라 부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병원을 계속 꾸준히 다녔으면 아이도 하영이도 괜찮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영이는 임신 중독으로 인해 이미 합병증이 빠르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임신 중독으로 인해 자궁의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었고 결국 아이는 뱃속에서 숨진 채 나와야 했습니다. 차산아를 출산한 하영이는 깊이 절망했습니다. 저 역시 믿고 싶지 않은 현실에 너무나 괴로웠고 빨리 하영이를 병원에 데려오지 못한 죄책감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세상 빛을 보기도 전에 아이를 가슴에 묻어야 했고 완전한 한 가족을 이룰 거라는 희망은 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누군가 어른이 옆에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누군가 얼른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면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 현실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렵고 무지했었습니다. 하지만 힘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임신 중독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건 줄 알았으니 다음부터는 조심하자고, 아이는 또 가지면 된다고, 다시 아이가 생기면 가슴에 묻은 아이 목까지 최선을 다해 키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임신 중독증은 아이한테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하영이에게도 너무나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영이는 임신 중독 합병증은 췌장과 신장으로 이어졌고 저는 제가 벌었던 돈을 모두 하영이 병원비에 쏟아부었지만 하영이는 결국 췌장암에서 췌장암으로 진행되어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영이가 떠나보낼 때 그 심정은 아이를 떠나보내는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온 세상이 어둠으로 물들었고 하늘이 무너져 내려 숨을 쉴 수도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누군가에게 잡혀가던 날, 할머니가 돌아오지 않았던 날, 그때 공포가 다시 저를 덮쳤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그때 저는 공황장애에 시달렸던 겁니다. 제가 누워있는 이 건물이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았고 갑자기 공기가 사라져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고 저는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하영이 사진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다 나를 떠났습니다. 내 아버지도, 내 할머니도, 내 아이도, 그리고 내 사랑하는 하영이도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에게 정을 붙이게 될까 봐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을 붙이고 사랑하면 모두 그렇게 떠나고 죽어갔으니까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떠돌며 방황했습니다. 배고프면 쓰레기통에 누가 먹다 버린 것을 주워 먹었고 밤이고 낮이고 아무런 의욕 없이 길바닥에 그대로 누워만 지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아이와 하영이의 죽음이 떠올라 가슴을 콕콕 찔러댔습니다. 그럴 때는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또다시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10년 가까이 노숙을 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료 급식을 받으러 가기 위해 무거운 몸을 이끌고 급식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옆에 한 여자가 땅바닥에 앉아서 피를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임산부 같았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보니 10년 전 떠나간 하영이가 떠올랐습니다. 하영이도 저렇게 괴로워했는데 하영이도 저러다 죽어갔는데 저는 그 여자를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로 가서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하고 물으니 병원에 좀 여자는 괴로워하며 말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그녀를 두 팔로 안아들고 근처에 보이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여자였지만 죽지 말아요. 조금만 버텨요. 죽으면 안 돼요. 저도 모르고 계속 중얼거렸고 그 여자가 진료가 끝날 때까지
병원 복도에서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의사가 다가와 얘기했습니다. 보호자 되시죠?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임산부가 하혈을 좀 심하게 하긴 했는데 다행히 산모와 태아에게 아무 이상 없고요. 출산할 때까지 최대한 안정을 취하고 무조건 쉬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보호자가 잘 돌봐주세요. 저는 보호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의사는 벌써 저만큼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있는 곳으로 가보니 그 여자는 잠이 들었는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무사해서 다행이다. 아이 건강하게 낳으세요. 혼잣말을 하고 돌아서 나았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저기요 하고 여자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발길을 멈추고 돌아보니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없었다면 저와 아이는 잘못됐을지도 몰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에게 다가가 의사한테 들었던 말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푹 쉬어야 된대요. 무조건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니 남편한테 연락하시고 도움 많이 받으세요. 그럼 전 이만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남편 없어요. 남편이 폭력이 너무 심해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 여자는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남편한테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런데 도망쳐 나온 후에 제가 임신한 걸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연락하면 또 저를 죽이려고 들 테니까 아빠라고 있어봐야 아이까지 위험한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저 혼자 살아요. 보육원에서 살다 나와서 가족도 없어요. 그래서 부탁드릴 게 있어요. 너무 죄송한 부탁이지만 저 아무래도 혼자 태어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몸도 너무 무겁고 또 하혈하게 될까 봐 겁도 나고요. 태어나면 집까지만 좀 바래다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저는 갈등했습니다. 마음은 거절해야 한다고 했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그 여자를 태운 시켜집까지 바래다 주었고 그녀가 아이를 무사히 낳을 때까지만 무슨 일은 없는지 혹시 하영이처럼 아파서 쓰러져 있지는 않은지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는 석 달 후 무사히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그 여자도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태어난 아이를 보는데 코끝이 찡하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금방 태어난 아이는 저런 모습이구나. 저 작은 손에 손가락이 닿있고 저렇게 작은 얼굴에 눈, 코, 입이 닿있구나 보면 볼수록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아이를 보고 나니 하루 종일 그 아이가 생각이 나고 또 가서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만 그 여자 집에 가기로 했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만 그 여자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갈 때마다 그 여자는 환하게 저를 반겨주었고 저는 그 여자 집에 가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아이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나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쯤 지났을까? 아이 얼굴에 살이 오르고 점점 예뻐지는 걸 보니 뭘 하나라도 사주고 싶고 예쁜 옷이라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나. 일할 수 있는데 일도 하지 않고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지 말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하영이도 바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건물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퇴근 후에는 새벽 1시까지 편의점 일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첫 월급을 받고 저는 아이의 옷 2벌과 기저귀를 사들고 그 집을 찾았습니다. 제가 사간 옷을 보고 그 여자는 눈에 눈물이 맺히더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아이가 너무 예뻐서 사주고 싶었어요. 아이 때문에 제가 10년 가까이 한 노숙 생활을 끝내고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인간같이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혜란 씨를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죽을 때까지 노숙자로 살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자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누구한테 선물을 받아본 건 처음이에요.
너무 예쁘네요. 옷이 천사 날개처럼 너무 예뻐요. 너무 고마워요. 그 여자는 얘기를 하는 동안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나를 낳아준 얼굴 모르는 엄마도 생각나고 아버지도 생각나고 엄마 아버지가 계셨으면 아이를 보고 손주라고 예뻐했을까. 남편을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더라면 둘이서 아이를 들여다보며 행복했을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가족이 없으니 저도 외롭지만 아이도 외로울 것 같았어요. 한 번 실패하긴 했지만 다시 가족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상진 씨라면 같이 해도 좋지 않을까 혼자 꿈을 꾸어보기도 했고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부담 가지지는 마세요. 아이는 제가 감히 상진 씨한테 가족이 되자고 말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냥 그랬으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본 거예요. 창진 씨가 너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여자의 얘기를 듣고 있으니 마음에 더운 바람이 불어오는 듯 가슴이 따뜻해져 왔습니다. 나도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선뜻 가족이 되자고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면 또 떠나버리게 될까 봐서요. 그래서 저는 그날 아무 말 없이 그냥 돌아서 나왔고 저는 제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마음은 작고 아이와 혜란 씨가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고 싶은데 저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자신이 바보 같고 겁쟁이 같았습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가족을 만들지 말라고 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왜 안 되냐고 애 겁을 내고 있냐고 용기 없는 저를 꾸짖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벽 편의점 일을 마치고 새벽에 혜란 씨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너무 늦은 시각이라 놀랐죠. 미안해요. 지금이 아니면 용기를 못 낼 것 같아서 혜란 씨나 혜란 씨 가족이 되어도 될까요? 나 이렇게 못난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도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자 혜란 씨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다가와 그러며 저 같은 사람도 괜찮으시다면요? 얘기를 하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긴장된 마음이 풀리는 것 같이 편안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영이를 보내고 12년여 만에 혜란 씨와 가족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이 서연이는 너무나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 뱃속에는 둘째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네요. 한 번은 떠나보냈지만 두 번은 절대로 떠나보내지 않을 거라고 우리 가족 영원히 지켜나갈 거라고 오늘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영이가 제 행복을 빌어줄 거라 우리 행복을 지켜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겠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